합격할 겁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월 첫 수업입니다. 다시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데 제가 부연 설명하면 그러니까 10개의 자료를 보는 것보다 1개의 자료를 갖고 10번 보는 것이 더 이제 효율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료 홍수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가 우리는요 공부를 앞서가면서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훑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부 뒤쫓아가요 항상. 그러면은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감만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 있죠? 공부는 의외로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갖고 그거 여러 차례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자료에 없는 거 틀리면 돼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참 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60점 맞는 거하고 70점 맞는 거하고의 그 노력은 10점을 더 올리는 거잖아요. 1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거는 노력은 2배, 3배의 노력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참 우리가 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영역은 주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만큼만 내가 공부하면 이게 60점 맞을 수 있는 영역이야. 근데 70점 맞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요만큼을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10점이 되고 그 다음에 요만큼을 공부하게 되면 내가 그때는 또 플러스 10점이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면적을 보면은요 여기 반지름이 1이고 요거 반지름이 2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반지름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면적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2배일까요? 4배일까요? 4배예요. 파이 r 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면적이 파이라면 여기는 4파이가 돼요. 지금 뭐냐면은 1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공부 영역이 4배의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점을 더 올리려면은 요거 3이라면 이건 9파이야. 이거에 비해서 9배의 노력을 더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전략인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60점 맞으면 좀 불안하잖아. 그죠?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한 이 정도 영역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자료들 있죠.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특별한 자료들은 이런 영역일 거예요. 근데 저 영역에 욕심 부려가지고 이것까지 공부하려고 하는데 단 이것까지 공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노력은 9배야. 노력이 9배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공부하면서 같은 시간을 통해서 공부할 적에 이 부분만을 갖다가 공부했으면 60점 맞을 것. 이런 것까지 공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을 놓치게 돼요. 왜? 같은 시간밖에 투자를 못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시험에 나오는 이 부분을 놓치고 이런 부분들 알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보면 그래요. 학원에서 보면은 어느 학원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다 보면 아는 거 무진장 많아. 진짜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막상 시험은 잘 안 돼. 잘 안 나와요. 교수가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가끔 가다가 봐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짜 이런 후미진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영역에까지 손댔어요. 그래가지고서 정말 맞춰야 될 거, 기본적인 거, 남들 맞춰야 되는 거 그걸 놓치게 되고 왜냐면 여기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아는 거 같고 그래서 놓치고 그래서 또 이제 시험에서 또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보게 되고 이런 것을 제가 자주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다들 합격합니다. 특히요 여러분들 1차는요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령만 있다면
몰라도 붙을 수 있는 게 1차예요. 물론 민법은 안 돼. 민법은 안 되는데요. 민법은요, 일단 기본기야. 그러니까 기본사항에 충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사항에 충실하는 건 여러분들 이상으로다가 공부하기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원장님 있잖아. 대신에 학계론은요, 사실상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땐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계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요령껏 공부하시기를 저는 추천해요. 그 요령껏 공부한다는 건 닥치고 외워는 아니에요. 닥치고 외워는 아닌데, 교수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그 파트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놓치지 않고 지나가는 거야. 이럴 적에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결과 얻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1차는 어느 과목이든 80점 이상 맞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민법을 80점 이상을 받든 학계론을 80점 이상을 받든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민법이든 학계론이든 한 과목만 80점 맞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 한 과목 합격하려면 몇 점 맞으면 돼요? 40점 맞으면 돼요. 이거 90점 맞았어. 근데 이거 30점 맞았어.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이건 불합격이에요. 왜? 꽈락이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한 과목이 40점은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나머지 한 과목에서 85점 맞았어 내가. 그러면 여기서 2.5는 무의미한 점수, 그러니까 5점은 무의미한 점수죠. 85점 맞았을 때. 왜? 무조건 이건 40점 맞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80점 이상의 점수를 갖다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요, 내가 공부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절로 80점 이상이 나와. 그건요 상당히 그건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불필요한 투자, 불필요한 노력으로 2차 포기해 가면서 1차로다가 2차가 더 중요해요. 결국은 사실은. 그런데 1차를 너무 무의미하게 점수 맞는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딱 맞게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접근은 뭐냐면, 교수가 여기서 떠들어주는 얘기 처음에는 안 들려요. 왜? 여러분들 2달 동안은 귀를 여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지 뭐가 들리지,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은 하여간에 귀를 연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달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 군데군데 들려요. 근데 군데군데만 들려도 그 사람은 합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왜? 내 실력은 안 될 망정 뭘로 보충할 수 있죠? 문제풀이로 보충이 돼요. 문제로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차 당연히 붙는 거야. 1차 떨어지면은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웃을 거야. 여러분들 저한테 비웃음 들을래요? 아니면 합격하실 거요? 모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교재가 조금 늦게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그 요약해가지고 거기 적은, 오늘은 유인물로다가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 유인물은요, 여러분들이 꼭 보관해 달라는 그런 유인물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교재에 이게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 나왔을 때 오늘 수업한 요 유인물에 여러분들 줄쳐놓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그 기본소에다 옮겨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책을 여러분들이 아끼는 방법은 책을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책을 갖고 놓는 거요, 아니면은 책에다가 밑줄 긋고 낙서하고 하면서 공부한 흔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책을 아낀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흔적을 남겨놓는 거, 그게 책을 아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별표도 해놓고, 거기에다가 밑줄도 긋고 그 다음에 첨삭도 달고 하면서 공부가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은요,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 총론은요, 시험 문제 자체로는 몇 문제냐,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그 4문제 외에도 뒤에 36문제 속에 얘네들이 군데군데 곳곳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군데군데 이게 삽입되어 있어. 그래서 전체를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총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에 있어서는요,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하는 건, 자, 1장 뭐라고 적혀 있어요? 부동산의 이해라고 적혀 있나요? 부동산 학의 이해라고 적혀 있나요? 예, 제일 먼저 보는 건 뭐냐면 부동산 학이 뭔가를 보는 거야. 제일 먼저. 그래 놓고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뒤로 이렇게 들춰보면 부동산학이 끝나면 뭐 부동산학하고 했죠? 그 다음에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는 부동산학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그래요. 이제는 그럼 부동산학이 뭔가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이 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이해야. 그 다음에 3장 몇 페이지에 있냐면 10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다가 개념을 잡고 어떻게 분류하는가가 있고요. 그 다음 18페이지를 보세요.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특징성은요, 여러분들 건 이거 자체로는 100% 한 문제야. 18페이지요. 네, 1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의 특성, 이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고, 이걸 한 문제를 떠나서, 여기 한 문제를 떠나서 여기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강론을 들어가든 감정평가를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하여간에 이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건 곳곳에 박혀 있어. 그러니까 세상 없어도 여기는 어떻다? 정확하게 해놔야 된다. 단 우리가 11, 12월에 공부했던 분들한테는요, 제가 이 18번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거 이걸 그냥 좀 슬슬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다뤄야 될 그런 파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학에 대한 것이 있죠. 그래서 학개론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 학이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정의를 보십시오. 부동산학의 정의 보면 박스 안에 보면 부동산 활동의, 여러분들 부동산 뭐라고 돼 있어? 활동. 여러분들 부동산 활동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움직여? 활동을 해? 그죠? 부동산 활동이라는 거, 그 단어 자체는 뭐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움직인다? 인간이 활동을 하는 거야. 인간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포츠, 레저를 위한 활동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주식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직업 활동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여러 가지 활동, 인간들이 하는 활동 중에 부동산에 가서 대해서 인간이 하는 활동, 그게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거 공부한다는 거야.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움직이는 그 활동, 그걸 공부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첫 번째 뭐라 하냐면 원리래요.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그냥 활동할까요? 여기엔 법칙성,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경험이 쌓여가지고 원리가 존재하게 될까요?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을 배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학성이에요. 이론적 측면으로 과학성. 여기에서 응용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그건 기술성이에요.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학은 원리를 다룬다는 측면에 있어서의 이론적 측면과 그 다음에 그거를 응용한 기술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즉 이론적 측면으로서의 과학성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서의 기술성,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거기에 표시하세요.
여러분들 기술성 거기다 별표하세요. 과학성을 강조했다. 아니야. 과학성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기술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성이 중요하다는 건 부동산학은 과학인데 순수과학이다 아니면 응용과학이고 경험과학이다. 응용 경험과학이라는 거예요. 기술성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래서 종합 응용 과학 이게 학문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1페이지에 그 1번 봅시다. 부동산학이란 자, 정의의 1번이요.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그리고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번. 자,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 줄쳐 놓으세요. 경제적 측면, 그다음 법률적 측면, 복합 개념의 논리 줄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부동산을 접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다?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은 다른 말로 물리적 측면이라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경제적 측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눈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술적 측면, 이건 유형적 측면이에요. 기술적 측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무형적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형적 측면으로 볼 때는 기술적 측면, 근데 무형적 측면으로 볼 적엔 경제적, 이건 무형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절 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볼 때 부동산은 그냥 어디에 놓여 있는 땅덩어리, 어디에 놓여 있는 건물 이런 식으로다가 부동산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술적 측면, 즉 물리적 측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을 우리가 절 좀 보시오. 요걸로 볼 수도 있죠. 요게 뭐요? 돈이라는 측면으로다가 부동산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이럴 적에 부동산은 어느 측면? 경제적 측면이라는 거요. 근데 그 부동산을 우리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들 민법에서 부동산 배우잖아. 그죠? 민법이라는 측면으로 법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법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요 TV를 사고 파는 방법하고 내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하고 방법이 같나요? 다르나요? 달라. 그죠? 법률적으로 사고 파는 방법 자체가 달라져요. 왜? 부동산은요, 자,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서로가 다 사고 파는 것을 거래 계약을 맺었어. 그럼 내 거 된 거야. 등기해야지 내 거 돼. 그렇죠. 근데 TV를 팔고 살 적엔 등기해야지 돼?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다 옮겨놓으면 내 거 됐어? 그죠? 계약 작성해가지고 하면은 내 거 됐다는 거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다가 부동산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요. 이럴 적엔 어느 측면? 법률적 측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측면이다, 경제적 측면이 법률적 측면이다, 경제적 측면, 부동산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다루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태로 다룬다 해서 무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땅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건 유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을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을 배우는 거야. 부동산을 요 측면과 요 측면과 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다가 부동산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합 개념이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논리. 아까 줄 쳤죠? 부동산은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무슨 개념?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 개념이 하나다. 개념이 여러 개가 섞여 있다. 여러 개의 개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속에는 이런 유형적 측면으로서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 개념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측면, 돈이라는 측면으로 또는 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다룬다라고 해서 부동산은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부동산학에서 다루어. 이 측면을 세 가지를 동시에 다뤄.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학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그 모든 세 가지 측면을 갖다가 다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접근 방법에 따라 부동산 현상을 인식. 부동산 현상 줄 쳐놓으세요. 뭘 인식해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국 뭐냐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냐면 연구 대상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1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해가지고 1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이 뭐라고?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지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활동, 그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부동산 현상. 부동산 현상, 활동과 현상을 공부한다. 4페이지요. 4페이지. 예. 활동과 현상을 부동산학은 공부한다는 거야. 연구 대상이 부동산 활동만 본다 아니면 부동산 현상도 본다. 그럼 부동산 현상은 뭐냐? 부동산 활동의 뭐야? 결과 줄쳐놓으세요.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결과가 나타나서 축적돼요. 축적된 그것은 여러 가지 법칙성이 존재하게 돼요. 그 법칙성을 여러분들 반복되는 체계화, 그게 법칙성이에요. 그거 공부하는 게 부동산 현상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저 보십시오. 결국 뭐냐?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활동을 하게 돼. 이 활동은요, 사람이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 활동하는 부동산 활동 중에 뭐냐면 대물 활동이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동산의 소유자와 활동이 있을 수도 있죠.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럴 땐 대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활동들, 그리고 이쪽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떤 게 여기에서 체계화된 어떤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칙.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공부한다. 그게 부동산 학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공부한다. 이것이 뭐다? 부동산 학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격은 어떤 것인가? 다시 1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 보면 학문적 성격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응용 사회과학이다. 적혀 있죠? 순수 자연과학이다 하면 틀려. 순수하면은요, 여러분들 그게 과학성이에요. 맞아요. 순수과학하면 과학이야. 근데 응용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과학성이 더 중요시 여긴다 아니면 기술성이 더 중요시 여긴다? 예, 기술성이 더 중요시 여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과학이다 아니면은 경험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다시요. 응용 사회과학이야. 1번. 그 얘기는 순수 자연과학 아니야. 그 뜻이고요. 두 번째, 경험과학이라는 것은 그죠? 이론과학이 아니다. 그 뜻이야. 이건 이론을 갖고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보세요. 인간의 활동이 있다니까. 여기 활동들이 모이고 쌓이면 뭐가 생겨? 현상. 여기에 법칙성을 찾는 거야. 이건 사회활동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 쌓인 거야. 그래서 경험과학인 거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요, 종합과학이다. 무슨 과학이요? 종합과학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을
기술적 측면으로만 봐요? 아니면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도 봐? 그러니까 어느 하나 측면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요런 측면, 요런 측면, 요런 측면, 요 모든 것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일 수밖에 없다? 종합과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학, 여기 시험 문제, 부동산 시험 문제는, 학교는 시험 문제는요 10문제가량이 계산 문제가 나와. 몇 문제까지? 10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웃기지 않소? 무슨 계산 문제가 필요해, 그죠? 그럼 여러분들 계산 문제 포기할래? 포기하지 말래?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말고 딱 있죠. 10문제 중에 5문제만 맞춥시다. 몇 문제요? 많이 맞출 필요 없어. 5개만 맞춰요. 그러면 5개 맞추는데 어려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계산기만 두들길 줄 알면 될까요? 계산기만 두들길 줄 알면 돼. 내가 곱하기도 잘 못해. 뭐도 못해? 곱하기도. 그래도 계산기 두들길 줄 알면 맞출 수 있다니까.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 여기 공부해 놓으시면 돼요. 예, 그 다음 4번 뭐라고 돼 있나요? 규범과학이다. 그 규범과학에는요 여러분들 별표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규범과학이라는 용어는. 자, 못 찾으셨어요? 뒷면 2페이지요.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 예. 차례대로 넘기시면 돼요. 2페이지요. 자, 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4번 맨 끝에요. 무슨 말 적혀 있어요? 규범과학이다라고 적혀 있죠. 예, 거기 별표했어요? 예, 여러분들 규범하고 과학은요 어떻게 다른 거냐면, 과학은요 그냥 있다 없다가 과학이라면, 규범은 옳다 그르다가 규범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 과학이야 규범이요? 그건 규범인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규범이요 과학이요? 그건 과학인 거요. 그래요. 그래서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 판단의 이야기가 규범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이다, 저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논하는 건 규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범은 과학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학에는요 규범적 성격까지도 들어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정책론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정책은 절 좀 보셔. 자, 인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는데, 이 인간들은 개인만 해당할까요? 정부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정부도 포함돼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활동들은요 규범적 측면의 활동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하에, 예를 들면 없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임대료를 갖다가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5% 상한선을 제한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런 거 있는 거 알죠? 예. 그런 것들은요 결국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서 시장 논리에 맞춰놔야 되는데, 시장 논리에 맞춰놔 아니면 국가가 거기에 들어가. 그래요. 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도 보면은요 여러분들 얼마까지는 몇 프로만 받고 얼마까지는 몇 프로만 받고 하면서 주택의 중개 보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택 외의 것들은 0.9%를 넘어서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의 것들은 전부 뭐냐면 국가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 규범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규범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줄쳐놓으세요. 가치 판단.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 뭐야? 옳다 그르다 판단. 그리고 거기 규범과학의 맨 밑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책론에서 중요시된다. 정책론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판단하고 정책론. 그래서 바람직한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규범과학이다. 고개 드십시오.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요, 부동산학은 순수 자연과학이다, 응용사회과학이다. 응용사회과학이다. 그래요. 이론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규범과학이다. 그 다음 부동산학은 하나만 공부한다, 여러 개가 다 들어있다. 종합과학이다. 그래요. 단일과학이 아닙니다. 종합과학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학에는 규범적 성격이 존재한다, 성격 없다. 규범적 성격도 있다. 그래서 규범과학이다. 특히 이 규범과학이라는 건 가치 판단의 문제, 그리고 정책론에서의 문제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 부동산학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접근 방법인데요, 칠판을 보십시오. 이 측면만 공부해. 한 파트만 그냥 계속적으로 공부해. 이것만, 오로지 이것만 공부해. 그게 거기에 보면 분산식 접근 방법이에요. 거기 쓰죠. 어떤 거요? 분산식. 분산식은 봐봐요. 요거 하나만 공부해. 무슨 측면? 그게 분산식이라니까. 분산식은 이 모든 측면을 다 공부하면 이게 뭐야? 종합식이에요. 이걸 전부 골고루 공부하면 뭐? 종합식. 거기 세 번째 보세요.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주변 과학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 체계화하여 응용 제 분야에 개발하여 실무 활동 능률을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 부동산학 발전에 기여한 형태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걸로 공부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면이다, 아니면 모든 분야를 골고루 다 공부하는 거다. 그건 종합식이야. 근데 법률적 측면으로서 요거 한 파트만 공부해. 그럼 뭐요? 그건 분산식이야. 또는 요것만 공부해. 그럼 뭐야? 한번 읽어보세요. 분산식 접근 방법은 기존 학문에서 각 분야별로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연구해.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체계화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자,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고 했죠. 중점식 접근 방법은 이런 거예요. 배우기는 실질적으로 다 배우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부동산학 교재가 500페이지예요. 근데 요 측면에 대한 것은 한 400페이지 되고, 요거는 한 50페이지씩. 그러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맞춘 거예요?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맞춘 거죠. 반면에 요거 400페이지 되고, 요거 한 50페이지, 요거 한 50페이지 돼. 이건 어느 측면에 초점을 맞췄어? 그러니까 배우긴 다 배우는데 어떤 한 파트에 필히 꽂히는 거, 그건 뭐다? 중점식 접근 방법이에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중점식 접근 방법, 이게 시험에 나오면 특정 측면, 요거 꼭 단어에 적혀 있어. 어디? 특정 측면. 됐어요? 어느 한 측면에. 됐습니까? 자, 고개 드십시오. 이제 정리합시다. 부동산학을 공부할 적에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서 우리가 나눈다는 거요. 나눌 때 골고루 하면 뭐가 떠올라? 종합식.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하면 뭐요? 분산식. 그 다음 특정 측면에 관심 갖고, 그거 나오면 뭐요? 중점식.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시험 문제는 요것만 나오질 않고요. 여기에 3페이지를 보십시오. 기타 접근 방법이 같이 합쳐져서 나와요. 3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나요? 기타 접근 방법으로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두 번째가 뭐가 적혀 있냐면
결정적 접근 방법이라고 적혀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런 분류가 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학의 분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것만 갖고 나온다. 6가지가 섞여서 나온다. 6가지가 섞여서 나와요. 단 제가 이렇게 떠들긴 해도 시험 문제 빈도가 굉장히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지문으로는 깔리니까 이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행태과학과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일단 요 2가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의사결정적 요거 나오면은요 이겁니다. 의사결정적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는 거야. 뭐에 입각하는 거요? 합리성에 입각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의사결정적 하면 논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거 들어가면 의사결정적이야. 논리, 예측 가능. 이게 의사결정적이요. 절 좀 보십시오. 자, 우리가요 이런 거요. 인간하고 동물을 우리 오늘날에는 인간하고 동물을 구별하나요? 거의 비슷한 존재로 보나요? 비슷한 존재로 보죠. 오늘날에는 이것도 여러분들의 그 오늘날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29이 뭐 여기서 제일 많잖아. 그래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고 방식은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아주 이 뭐냐면 굉장히 그 발전된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공부할 적에는요, 세상 모든 걸 뭐냐면 인간과 동물은 구별되는 존재로 봤어요. 예, 적어도 인간과 동물은 다른 존재야. 그래가지고 인간만이 의사가 있다고 봐요. 동물은 의사가 없어요.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는 보댔어요. 이게 뭐냐? 근대. 우리는 근대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저기 과거라는 개념이 생각나죠? 근데 우리 때는 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그 옛날에 고대적 사고방식, 아주 옛날 사고방식과 구별되는 참신한 사고방식이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거야.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의사에 의해서 행동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이런 근대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민법이 적혀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의사표시. 그죠? 의사표시가 뭐요? 감사합니다. 합격입니다. 법률사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 그거는 법률 행위죠. 법률 요건은. 그래서 의사와 표시합으로 이루어진 거야. 인간은 내부에 있는, 의사는 내부에 있는 거고 표시는 어디로 나타나는 거야? 이건 사람 속에 있는 거고, 이건 뭐야? 겉, 내부. 이건 외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나타난다 해서 요거 의사표시라는 거, 그걸로 다 배우는 거예요. 의사표시. 그래요. 그래서 요런 의사, 요게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갖지 못하는 이거야.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 갖지 못하는 논리와 예측 가능이라는 합리성이야. 이건 동물들은 못 갖고 있다는 거야. 인간만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것들은요, 주로 뭐냐면요, 뭔가를 결정할 적에는 이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결정한다? 외워주셔야 돼요. 투금계정. 투금계정. 투는 뭐냐? 투자론이야. 투는 뭐라고요? 투자론. 금은 뭐냐? 금융론. 계는 뭐냐? 개발론이야. 정은 뭐냐? 정책론이야.
이건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부동산 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정책론, 투금, 개정. 저것이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에 의한 것이에요. 됐어요? 그런데 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죠? 나이가 29이니까 인간을 반드시 합리적 존재로만 봐? 아니면 인간은 불합리, 그죠? 비조리한 인간 존재로 봐요. 불합리한 존재로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로 보는 거야, 그냥. 그게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에 보면 인간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거기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보세요. 인간적 요인에 착안하여. 뭐요? 인간적 요인. 절 좀 보십시오. 인간이 부조리한 존재라는 건 여러분들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이런 데 잘 나타나요. 핸드폰은 삼성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 스마트폰 이거 삼성은 무슨 폰? 갤럭시가 좋아 아니면 아이폰이 좋아? 라고 이야기할 적에 솔직히 뭐가 더 좋은지 모르면서도 그죠? 매니어층이 형성되잖아요. 누구는 젊은 애들은 아이폰,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의 29살 넘어가면 갤럭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구별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더 우수하고 더 좋은지 안다 모른다. 모르면서도 우리는요 막연한 충성도를 가져요. 우리 눈에 많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도를 갖습니다. 이런 것을 상표 충성도라 그래요. 인간은 있잖아 절대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야.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고 많이 때리면 어떻게 돼? 많이 팔려. 아닐 것 같은데도 전지현이 나와서 광고하면 어떻게 돼? 많이 팔린다니까. 이런 측면으로다가 인간의 그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반드시 합리적인 인간 말고 부조리한 인간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인간이란 측면으로서 이걸 우리가 연구해 가는 거, 이거는 뭐다?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부동산학의 본질을 규범하는 방법으로서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줄쳐놓으세요. 경영, 그 다음 마케팅, 부동산 중개활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인간을 합리적으로 본다 아니면은 못 찾으셨어요? 3페이지요. 예,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부동산 경영, 행태과학적,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활동,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합리적인 걸로 봐 아니면 잘 꼬시는 걸로 봐? 그렇죠. 경영도 또 써. 사람들 잘 다루는 거 아니야. 합리적으로만 다루는 거야 아니면 이 속에는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요소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 아까 마케팅의 문제도 그랬잖아요. 인간 심리를 파고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중개활동도 여러분들 절 좀 보시오. 여기서 시험 점수 높고 아주 고득점한 합격자가 일 잘해 아니면은 그저 항상 밝은 표정으로 그죠? 항상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 더 잘해. 누가 일 더 잘할지 몰라. 나가시면 아마 돈 많이 벌 거예요. 예, 항상 밝은 표정. 예, 그런 분들이 그죠? 이게 그것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중개 활동 자체도 뭐냐면 부조리한 인간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고개 드십시오. 자, 여기 봅시다. 형태요, 행태요. 인간 행동합니다. 행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행동한다. 그래서 인간적 측면하고 인간 들어가면 무슨 과학?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야. 반면에 그러한 인간의 부조리한 요소까지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뭐만 아주 합리적이고 조리적이야. 조리에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쪽 측면만 강조한 것은 무슨 측면?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으로.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하면 머릿속에 뭐는 떠올라라?
투금 개정.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정책론. 이건 떠올라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요. 오늘날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아주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어린 시절은요, 자연은 인간이 개척하고 자연은 인간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인간이 개척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자연이었어요. 즉 부동산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여기든 이거든 간에 기본적으로 뭐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냐면 인간이 활동하는 거야. 인간이 거기서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인간 위주로서 부동산을 보는 거야. 즉 뭐냐면 인간이 주어고 부동산은 객체일 뿐이야. 근데 현상학적 접근 방법은요, 여러분들 그 우리 원령공주인가 그 뭐 만화도 영화도 있잖아. 거기 보면 인간과 자연과의 어떤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까? 좋아, 그죠? 인간이 자연을 개척만 하는 게 중요해? 아니면 같이 인간과 자연은 서로 공존해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이게 현상학적 접근 방법으로 오늘날 사고 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쪽에서는 어떤 게 좋냐면 부동산을 단순하게 개발만 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본다, 아니면은 여기는 부동산은 있는 그대로, 그죠? 인간이 그 부동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측면도 들어있다. 그런 측면이 들어있어요. 즉 뭐냐, 상호 인간과 부동산을, 옛날에 이거야, 인간이 부동산이 있으면 인간이 부동산에게 활동을 하고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 인간이 있고 부동산이 있으면 인간이 부동산에게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인간에게라고 하는 상호관계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부동산이 뭐일 수도 있어, 주어일 수도 있어. 여기서는 인간이 부동산에게, 부동산은 항상 오브젝트, 객체일 뿐이야. 그런데 현상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인간이 부동산에게라는 요 측면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인간에게, 부동산이 주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을 주체로 인식하는 체계, 그건 어느 거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현상학적 접근 방법. 인간과 함께 부동산을 무엇로 인식한다? 주체로 인식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환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행태학이야, 여기는 생태학이야. 이놈의 생태자가 들어갔는데 행태학으로 자꾸 잘못 생각해, 그냥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생태학 들어가면 이건 줄 알아, 행태과학인 줄 알아. 이건 생태 아니야. 생태는 어디야? 이쪽이요, 현상학적이요. 정리합시다. 자, 부동산학을 공부할 적에 한쪽 측면만 보고 공부하는 거 뭐다? 분산학. 그 다음에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공부한다. 그 다음에 골고루 이쪽 저쪽 다 본다. 정말 그게 종합과학으로서의 성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부동산학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다른 측면으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측면을 봤을 때, 자, 인간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 어느 쪽이요?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행태과학. 근데 여러분들 논리적 합리적 존재로 보고 논리 합리성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다루는 건 어느 쪽이다? 의사결정적. 그 다음 부동산 자체도 인간과 상호 주고받는 주체로 인식하고 보는 것, 어느 쪽이다? 현상학적 접근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천재네,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부동산학에 세 가지 측면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보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3번 기술적 측면 보세요. 자,
기술적 측면은요, 여러분들 주동산, 부동산 공간의 이용 기법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용하는 기법적 측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이건 뭐다?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돈의 측면,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한다.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 이거는요 관련된 제도적 측면이다. 자, 거기요 법률적 줄쳐놓으세요. 제도적 측면. 그 다음 거기에 경제적 측면 줄쳐놓으세요. 가격, 부동산 가격에 관련된 거야. 그 다음에 부동산 기술적 측면, 공간의 이용 줄쳐놓으세요. 공간의 뭐다? 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그냥 넘어가냐?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뒤에 가서요 10페이지를 펼쳐보세요. 10페이지. 여러분 제가 몇 페이지 펼쳐라 할 적에 그거 무시하나 봐. 10페이지 펼치셨어요? 펼치셨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기술적, 경제적, 그 다음 여러분들 12페이지에 보면 법률적, 있어 없어? 여기서 진짜 다룰 거야. 여기서요 다시요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 여기서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4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찾기가 어렵죠? 두 장들 치면 4페이지가 되겠죠? 거기 보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아까 했었어요. 부동산 활동. 그래서 그 부동산 활동이 축적되면 법칙성을 만든다. 그것을 뭐다? 부동산 현상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 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거기 반과로 부동산 활동의 반과로를 한번 봅시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이다. 인간적 측면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에서 부동산의 특성이 강하게 작용돼. 부동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인간의 활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보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복합 개념에 입각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들 아까부터 자꾸 얘기하는 거야. 복합, 어느 부동산이든지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복합 개념 부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 활동은 언제나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줄쳐놓으세요.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시대마다 달라져요. 나라마다 같다, 시대마다 같다 하면 틀려.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구다가 그 속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했대요. 뭘 발견했어? 금은보화를 발견했대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샀대. 왜? 그 얘기는 그 시절을, 적어도 그 시절은 여기 물건이 발견됐을 때 그 물건은 누구 거라는 거야? 발견한 사람 거라는 거야? 땅 주인 거라는 거야? 땅 주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 이거 산 거 아니야? 그럼 오늘날엔 이거 누구 거야? 모르지 누구 건지. 이게 유실물이면 그죠? 주인 거지. 이게 매장물이면
발견한 사람 거지. 그죠? 근데 부동산에는 매장물에 대한 것들 이건 동산이 되죠. 이건 그죠? 금은보하니까 그죠? 예, 근데 주로 유실물이겠지. 그죠? 예, 유실물이니까 실제로는 주인거가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게 통용 안 되잖아. 우리나라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뭐냐면은 법 제도가 어떤 제도와 어떤 법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활동하는 방법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어떻게 했어? 사는 그런 활동으로 나타났어.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해봤자 이거 직거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몰래 빼돌려야지. 그러면 그건 부동산 활동 아니야? 그것도 부동산 활동이야.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래 빼돌리는 거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법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유실물은 누구 거다? 주인 거다. 단 이거 발견한 사람한테 몇 프로? 주겠지. 이런 걸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놔서 시대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저기 이야기 할래? 가서? 아니면 몰래 갖고 갈래? 또 몰래 갖고 가면 또 작물이래요. 또 이게 또 처리하기가 또 골치 아파. 하여간에 그죠? 시대와 이처럼 있죠. 행동이 달라진다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인간이 하는 활동이 달라진다는 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 다음 자, 부동산 현상. 자, 부동산 활동의 결과 됐어요? 결과야. 됐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사실들의 법칙성, 반복성이 체계화되는 것. 인간 부동산 활동 그리고 그것의 법칙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활동은 부동산 활동, 법칙은 우리는 부동산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가 있죠. 찾으셨나요? 예, 연구 분야는 뭐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결정 분야야. 그래서 그 결정 분야를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 결정 분야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거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그게 기초 분야예요. 그래서 기초 분야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거기 경제론, 그죠? 그리고 법 이런 거야. 경제론, 법, 그 다음에 수학인데 뭐라고 돼 있어? 고급 수학이래 아니면 기초 수학이래? 이놈의 기초 수학도 고급, 우리한테는 어려워. 그게 문제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정 지원 분야 거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케팅, 관리, 평가, 그 다음에 입지 선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다 외울래? 안 외울래? 이거는 뭔지를 외워. 여러분들은요 결정 분야를 외워놓으면 나머지를 맞춘다는 거예요. 뭘 외워놔라? 결정 분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투금 개정 합격이요. 예, 감사합니다.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정책론 적혀 있어요. 그거 외워놓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언제 배웠어? 이것까지 생각나면 진짜 합격이지.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 거기서 우리가 본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결정 분야냐. 의사결정적 접근 방법이 잘 나타난 곳은 투금 개정이다 라고 아까 칠판에 썼던 거예요. 자, 됐어요? 고생하셨어. 이렇게 해서 1교시 마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여러분들 2시까지는 끝내려고 하는데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밥 먹고 들어와서요 3시 반부터는 문제풀이 하는 거야. 물론 집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요 지난주에 약속은 어떻게 했냐면은 계산 문제 하기로 했는데 원장님하고선 같이 이제 우리 의논하다가 계산 문제보다는 학계론 이 교재에 있는 이거 기출 문제들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배운 것을 그날로 복습하는 측면에서 문제풀이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해서 1월, 2월 달에는요 하여간에 여러분한테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운 거 갖고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3, 4월 달에 계산 문제풀이 할 적에는 여러분들 다 남으세요. 안 그래? 갈 분 가세요라고 해요.
바쁘신 분 가세요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기초를 잡는 과정 아니야. 이때 문제풀이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이거 시너지 효과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부 다 남으세요라고 하면 차마 말 못해요. 그러나 웬만하면 남으세요.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합니다. 예, 문제풀이요. 그래서 문제풀이 그거 따로 있죠? 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